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노인 돌봄 정책과 커뮤니티 케어를 연구해온 박사 이정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요양병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절반 가까운 병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 신호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전국 200여 개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하면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작년에만 제가 아는 병원 중 15곳이 문을 닫았어요. 그때마다 수백 명의 환자와 가족이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요양병원 하나가 문을 닫으면 수십 명의 어르신이 한순간에 갈 곳을 잃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대체할 시설이나 인프라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돌봄의 공백은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죠. 제가 현장에서 만난 가족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은 언제든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이 1,500개가 넘으니까 충분할 거라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정액수가제라는 제도 때문에 병원들이 중증 환자를 기피하고 있고 급등하는 인건비와 간병비 부담으로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특히 지방의 작은 병원들부터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지방은 정말 심각해요. 어떤 군 단위에서는 요양병원이 하나도 없어서 시내까지 1시간 넘게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병원이 갑자기 폐업 통보를 하면서 온 가족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보통 폐업 통보는 한 개월 전에 나오는데 이 기간 안에 새로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들도 대기자가 많아서 쉽게 자리가 나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개인이 아무리 준비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아무리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도 병원 사정으로 갑자기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병원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미리 대비할 수 있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어요. 원인을 모르면 대안도 찾을 수 없으니까요. 요즘 이런 불안을 직접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챕터 2. 얼마 전 제 지인인 김정호 72세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갑자기 병원이 폐업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들은 직장을 다녀서 낮 동안 돌봐드릴 수 없었고 결국 며느리가 직장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간병을 맡아야 했습니다. 김정호님은 평소에 온순하셨는데 집으로 오신 후에 환경이 바뀌면서 불안해하시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돌아다니시거나 갑자기 집을 나가려고 하시는 일이 잦아졌죠. 며느리는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지켜봐야 했습니다. 김정호님 가족은 한 달 만에 경제적 부담과 체력적 소진으로 큰 위기에 빠졌어요. 하루 1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가족이 직접 돌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는 또 다른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게 더 정성스럽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24시간 돌봄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악화됐어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신경성 위염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가족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죠.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짜증을 내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김정호님 본인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죄책감에 우울해하셨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시고 때로는 짜증을 내시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가족 모두가 지쳐갔습니다. 이처럼 요양병원 폐업은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삶을 흔드는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연구하면서 우리 사회의 돌봄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어요. 개별 가정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걸 확인했죠. 지난 5년간 제가 만난 300여 가족 중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이 60% 이상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인해 가족 갈등을 겪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돌봄 준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대안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준비가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뒤에서 말씀드릴 5가지 해법을 놓치시면 언젠가 큰 후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돌봄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거든요. 이렇게 작은 사례 하나만으로도 사회 전체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김정호님 가족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요양병원 감소의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챕터 3. 요양병원 폐업의 근본 원인들. 먼저 정액수가제의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은 환자 1인당 하루 일정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중증 환자가 많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요양병원 수익 구조의 70% 이상이 정액수가제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받는다면 손이 덜 가는 환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은 중풍으로 장기 입원했지만 병원은 오히려 적자를 감수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중풍 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2배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데 받는 돈은 똑같기 때문이죠. 박영수님은 식사 보조도 필요하고 욕창 예방을 위해 이 시간마다 체위 변경도 해야 하고 재활 치료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병원이 받는 돈은 혼자서 생활 가능한 경증 환자와 동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들은 중증 환자를 기피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한 결과 폐업한 병원의 80% 이상이 중증 환자 비율이 높았던 곳들이었어요. 반대로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죠.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병원에는 가중치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런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무조건 환자를 줄이는 방식으로는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구조를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인건비 급등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2%나 상승했어요.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이직률은 매년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운영비의 60% 이상이에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직접적으로 적자로 이어지는 구조죠. 더 큰 문제는 임금이 올라도 일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은자 59세 요양보호사님은 임금은 올랐지만 업무 강도와 인력 부족으로 결국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15명 이상의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데 제대로 된 돌봄을 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드리고 식사도 도와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늘 쫓기듯 일해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로 감염 위험에 대한 부담까지 커졌어요. 방호복 입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혹시 어르신들에게 감염시킬까봐 늘 조마조마했다고 하더라고요. 수가 인상과 인건비 지원이 함께 가야 하는데
단순 임금 상승만으로는 인력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요양보호사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구인난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떤 병원은 요양보호사 한 명 구하려고 몇 개월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정책 전환의 충격입니다. 정부는 시설 중심 돌봄에서 재택과 지역 기반 돌봄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OECD 보고서에서도 고령 국가의 탈시설 정책은 공통된 흐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맞는 방향이에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게 어르신들에게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거든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만 먼저 바뀌고 있어요. 이춘자 75세님은 요양병원 대신 집에서 돌보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결국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치매 증상이 있어서 가스나 전기 사용이 위험한데 낮에는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들 며느리는 모두 직장에 다니고 방문 요양 서비스는 하루 4시간이 전부였죠. 결국 이춘자님은 낮에 혼자 계시다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셔서 화재 위험까지 있었어요. 이웃이 냄새를 맡고 신고해서 큰 사고는 막았지만 가족들은 그때서야 재택 돌봄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단계적 전환과 인프라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 없이 속도만 앞서가면 방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택 돌봄이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아직은 많은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 간병비 부담 문제입니다. 하루 7만 원에서 10만 원, 한 달이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발생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재 간병비 지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일부 병원에만 적용되고 있어요. 전체 요양병원 중 30%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받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최병호 70세님 가족은 간병비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야 했어요.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자녀들도 각자 생활비가 빠듯해서 도움을 주기 어려웠거든요. 국민연금 월 80만 원 받으시는데 간병비만 월 300만 원이니까 감당이 될 리가 없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간병비를 충당했는데 이자 부담까지 생기면서 가게가 더욱 어려워졌어요. 간병비 전국적 급여화 확대가 필요한데 일부 병원만 지원하면 병원 간 격차가 심화됩니다. 혹시 가족 중에서 간병비로 힘들어하신 분 있으신가요? 이 부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죠. 제가 만난 가족 중에 간병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다섯 번째는 인력 유출과 서비스 질 저하 문제입니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간호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직률이 더 높아졌어요. 감염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처우는 개선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다른 직종으로 옮기거나 아예 일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오선미 62세님은 병원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욕창이 악화되었어요. 간호사 한 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담당하다 보니 세심한 관리가 어려웠던 거죠. 이 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4시간에 한 번씩밖에 못해서 욕창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항의했지만 병원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많은 간호사를 고용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였죠.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직접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인력 부족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되죠. 돌봄을 받는 분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불만이 생기고 가족들도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5가지 원인이 얽히며 요양병원은 점점 더 버티기 힘든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한 원인 분석을 넘어서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4. 요양병원 위기를 넘어설 돌봄 시스템의 대안. 첫 번째 대안은 수가 개편입니다. 중증 환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필요해요. 현재는 가벼운 환자나 중증 환자나 받는 돈이 비슷해서 병원들이 중증 환자를 기피하게 되거든요. 차등 수가제를 도입해서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 병원들도 중증 환자를 받을 유인이 생깁니다. 일본의 경우 환자 상태를 세분화해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누어서 중증일수록 더 많은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병원들이 중증 환자를 기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무분별한 수가 인상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여러분은 환자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정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간병비 전국 확대입니다. 현재는 500개 병원만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제외되어 있어요. 선별 지원은 병원 양극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지원받는 병원은 환자들이 몰리고 지원받지 못하는 병원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지원받는 병원에는 대기자가 수십 명씩 있는데 지원받지 못하는 병원은 환자가 줄어들어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같은 지역에 있는 병원인데도 간병비 지원 여부에 따라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단계적으로 모든 병원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로 아직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천천히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혹시 간병비 지원을 실제로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받아보신 분들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재택 돌봄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방문 요양은 하루 4시간이 한계예요. 하지만 치매나 중풍 환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가족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될 위험이 있어서 방문 시간 확대와 야간 지원 도입이 필요합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방문 요양이 24시간 가능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밤에도 요양보호사가 와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재택 돌봄이 훨씬 현실적이 될 것 같아요. 방문 요양사가 저녁이나 주말에도 올 수 있다면 가족들이 훨씬 여유로워질 텐데 아직은 이런 서비스가 부족해요. 주간에만 4시간 와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죠. 여러분은 재택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실제로 써보시면 도움은 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는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입니다. 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가 대거 이탈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단순 인건비 상승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근무 환경 개선과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과도한 업무량과 감정 노동이에요. 하루 종일 어르신들을 돌보다 보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때로는 치매 증상으로 인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기도 해요.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야간 근무나 힘든 업무에 대한 추가 수당, 정기적인 휴가 보장,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해요. 독일에서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번아웃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돌봄 지원입니다. 가족이 전적으로 감당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어요. 방치하면 가족 해체나 우울증이 확산될 수 있거든요. 가족 휴식제와 돌봄 수당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도 가족 돌봄 휴직 제도가 있긴 하지만 무급이라서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워요. 생계를 유지하면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가족이 돌봄을 할 때 일정한 수당을 주고 정기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전문 요양보호사가 와서 가족이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가족 돌봄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시는데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합니다. 동네 단위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낮 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웃끼리 서로 돌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일본의 마을 단위 돌봄 시스템이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간단한 운동도 하고 서로 안부도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고독감도 줄이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술 활용입니다. IoT 센서나 응급 알림 시스템을 통해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복약 관리도 하고 화상 통화로 안부 확인도 할 수 있죠.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보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도 개발되고 있어요. 음성 인식으로 어르신과 대화하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거나 응급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완전히 기술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손길과 함께 활용한다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여덟 번째로 정책 조율과 단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급격하게 변화를 추진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시설 돌봄에서 재택 돌봄으로 전환하되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돌봄을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과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5. 오늘 우리는 요양병원이 줄어드는 이유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돌봄 공백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요양병원은 언제든 갈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액 수가제와 인건비 부담으로 병원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런 변화를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줄은 몰랐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은 가족이 알아서 돌보면 된다는 인식이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 가족이 24시간 돌봄을 감당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경제적 부담도 크고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전문적인 돌봄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일반 가족이 이를 모두 습득하기는 어려워요. 세 번째 잘못된 인식은 정부 지원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정부 지원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지역사회의 참여와 민간 영역의 협력, 그리고 개인의 준비가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돌봄 관리는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이 모든 걸 떠안지 않고 제도적 지원과 지역사회 돌봄이 함께 작동하는 거죠. 수가 개편, 간병비 지원, 재택 돌봄 인프라, 인력 확보, 가족 지원이 모두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야 해요. 중앙정부는 제도와 예산을, 지방정부는 현장 서비스를, 민간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는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가족은 경제적 파탄과 스트레스로 고통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가족 관계가 악화되고 돌봄받는 분도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돌봄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세대 갈등도 심화될 수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가족이 돌봄 때문에 완전히 해체된 사례였어요. 돌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결국 연락을 끊어버린 거죠. 어르신은 혼자 남게 되고 자녀들은 각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환자는 적절한 돌봄을 받으면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고 가족은 경제적 부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더 따뜻해지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 거예요. 저는 연구를 하면서 다른 나라 사례들도 많이 살펴봤는데 독일이나 일본처럼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들은 가족 갈등도 적고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참고할 만해요. 1995년에 도입해서 3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국민 모두가 보험료를 내고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라서 부담도 분산되고 지속 가능성도 높아요. 제가 오늘 당장 권해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정부 지원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도 중요해요.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법, 간병비 지원 제도 등을 미리 알아두시면 필요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제도와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선거 때 후보자들에게 돌봄 정책에 대해 질문하시고 지역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에게도 의견을 전달하세요. 개인의 목소리가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돌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하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와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사회적 돌봄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요양병원 폐업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은 무엇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경험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돌봄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